영순 씨의 마지막 반격. 어머님, 저는 돈 같은 거 욕심 없어요. 그냥 가족이 최고죠. 엄마, 이제 힘들게 살지 말고 우리한테 맡기세요. 편하게 계시면 돼요. 아들의 말에 나는 속으로 그래, 너희 말대로 편하게 지내볼까. 어디 한번 보자. 내가 얼마나 오래 편히 있을 수 있나라고 되뇌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며느리 하나 들어오고 나서 아들이 변했다. 겉으론 다정한 척하면서 내 재산을 탐내던 며느리, 그 말에 휘둘려 점점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 아들. 결국 며느리는 내 재산을 자기 것이라 말했고 그 순간 난 결심했다. 이제 내가 가만히 당할 줄 알았지? 절대 그럴 리 없지. 내가 살아온 세월을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는 올해 72, 박영순이다. 젊었을 때부터 서울 명동에서 영순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은퇴 후에는 부동산 투자로 제법 큰 재산도 모았다. 솔직히 말하면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뿐이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 두 손으로 악착같이 일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열심히 키워냈다. 동네에서 꽤 유명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원장님, 원장님하고 불러주니 그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컸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청소하고 재료 준비하고 직원들 도시락도 직접 싸줬다. 직원들이 편해야 손님도 편안하다 싶었거든요. 가끔은 새벽 2, 3시까지 야근을 할 때도 있었지만 돈이 모이고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상가 건물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힘든 줄 몰랐다. 무엇보다 아들놈이 어릴 적에는 그렇게 기염성이 철철 넘쳐서 내가 조금만 힘들어해도 엄마, 내가 다 잘 될 거니까 걱정 마요. 하고 토닥거리던 녀석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 나중에는 이놈이 장가가면 며느리랑 셋이서 알콩달콩 살겠지. 손주도 봐주고 싶다. 별별 상상도 다 했다. 그렇게 기대가 컸기에 아들내미가 결혼한다며 처음 집에 며느리 될 사람, 수진을 데리고 왔을 때 나는 속으로 무척 기뻤다. 처음 만난 수진은 말투도 상냥하고 겸손한 척 행동도 참 곱게 했다. 식사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부엌을 분주히 오가길래 아이고 정말 똑 부러지는 애구나 싶어서 꽤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한두 달이 지나자 뭔가 조금씩 달라졌다. 집안일을 도우러 온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온종일 방에 처박혀 있더라고. 이유를 물어보면 어머님, 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결혼 후 스트레스가 좀 있는가 봐요 이러면서 부드럽게 웃는데 좀 꺼림칙한 구석이 느껴지긴 했다. 하지만 이제 막 결혼했으니 적응하느라 그렇거니 싶어 이해하려고 했다. 아들은 예전부터 나에게 애교가 많았다. 그런데 점점 이놈이 내게 애교를 부리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갑자기 엄마, 힘들면 그냥 우리한테 맡기세요. 재산 문제도 그렇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라며 묘하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해오더라고. 물론 나는 그런 제안을 고맙게 여길 수도 있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아들의 눈빛이 예전처럼 막지 않은 것이었다. 뭔가 꺼림칙했지만 친엄마로서 그래, 아직 다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며 내색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 이 며느리가 자꾸 내 통장 잔고가 어떻니, 월세 들어오는 게 얼마니, 이런 소리를 농담처럼 흘려묻는 횟수가 늘었다. 애초에 나는 내 재산 이야기는 가족에게도 자세히 공개하는 편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된 상가와 아파트들이 몇 채 있는지는 아들과 둘째 딸 정도만 대강 알고 있었다. 그런데 며느리가 슬쩍슬쩍 질문하는 걸 보면 이게 호기심인지 욕심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 또 아들이 며느리 편을 슬쩍슬쩍 드는 게 보이는데 내가 마음이 참 서글펐다. 얘가 이렇게까지 변하나 싶은 것이었다. 그리고 손주라도 낳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나는 초반엔 참았다. 대놓고 불신을 드러내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본심이 슬쩍슬쩍 드러나는 것 같았고 아들은 그 말에 홀랑 넘어가 점점 등 돌리는 느낌이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지. 예전엔 내 곁에서 엄마, 나중에 내가 효도할게요 하던 아이가 이제는 나를 외롭게 만들고 있었으니 말이다. 내가 그런 아들의 모습에 서서히 상처를 받는 동안 둘째 딸 현아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형사로 일하는 남자친구와 잘 지내고 있었다. 이 둘째가 나랑은 더 잘 맞는다. 마음이 곱고 거짓말을 못한다. 그래서였을까?
내가 한 번은 전화를 해서 며느리가 영 신경 쓰인다고 살짝 털어놓았다. 둘째가 그 말을 듣더니 엄마, 오빠랑 새언니가 뭔가 수상한 행동이라도 해요? 혹시 돈 문제로 압박이 있는 거 아니야? 하며 걱정하길래 나는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요즘 얘들이 괜히 재산 문제로 신경을 쓰는지 묘하게 굴긴 해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을 지나가는데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걸 언뜻 들었다. 어차피 이 집도 우리 거잖아요. 뭐 나중에 결국 다 내게 돌아올 텐데 그 말이 귀에 꽂히는데 정말 머리가 띵했다. 그래서 조용히 숨죽이고 더 들어봤더니 엄마, 시어머니를 지칭, 가 재산을 많이 지고 있어서 좀 어렵다니까. 그래도 결국은 줄 수밖에 없을걸, 이런 식이었다. 내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었지만 어떻게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뒤로 물러났다. 복도 끝에 서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상실감에 눈물을 꾹 삼켰다. 나는 이 아이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이건 도대체 뭔가 싶었다. 그날 밤 나는 그 순간 내 마음에서 뭔가 하나가 또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내 전 재산을 이들을 위해 바쳐야만 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 이게 정말 가족이라는 이름의 모습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더라고. 그렇게 속이 시끄러웠지만 당장 들이받지는 않기로 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다. 상대가 한 수 뒀을 때 그 뒤를 잘 읽는 습관이 생겼달까. 그냥 무조건 부딪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살아온 세월을 통해 배웠다. 그래, 원하는 게 내 돈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이 나한테 유리하게 흘러갈지 생각해봐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애써 며느리와 아들에게 상냥하게 굴었다. 사실은 상냥한 척이었다. 내면은 지금 당장 며느리 멱살이라도 잡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 있었지만 그저 억지로 웃으면서 그래, 너희가 힘들면 내가 또 도와야지 이러고 말았다. 내 손을 꼭 쥐고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잘모실게요 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갈갈이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이게 전부 가짜라는 사실을 내가 뻔히 아는데 아들은 내가 바보처럼 속고 있다고 믿는 모양이더라고. 혼자 방에 들어가 울분을 삼키다가 거울을 보니 이 늙은 모습이 좀 처량하게 느껴졌다. 너 아직 죽지 않았잖아. 지금까지 이 험한 세상 다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일로 무너질 순 없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복수를 다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복수라는 게 단순히 화풀이 하려는 게 아니었다. 내가 정말 주고 싶은 사람과 함께 내 재산을 제대로 지키고 나를 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려야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 아들놈과 며느리의 말과 행동이 더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오랜 경험상 이들은 아직 방심하고 있다. 내 돈이 전부 자기들 손바닥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 나는 아주 조용히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때부터 내 작은 반격은 시작된 것이다. 마치 예전에 장사하던 시절, 경쟁 미용실을 이겨내기 위해 밤낮으로 머리를 굴리던 그 시절처럼 말이다. 그렇게 나는 몰래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정말 처음엔 어머님, 저는 명품 같은 거 안 좋아해요. 그냥 소박하게 사는 게 좋아요 라고 입에 달고 살더니 어딘가에서 화려한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게 보였고 카드값이 심상찮게 나오는 것 같기도 했다. 근데 또 웃긴 건 아들은 그래도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검소한데 오히려 엄마가 우리한테 좀 쓰시면 좋을 텐데요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고. 그 모습이 귀엽다 못해 철딱서니 없이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내색하지 않았다. 그래, 다 쓰고 즐겨라. 내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웃어넘겼다. 그제야 나는 세상살이에 관한 내 노하우를 또 꺼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를 배신한 아들을 포함한 며느리, 그리고 그 뒤에서 아마 뭔가 이상한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값어치를 부디 우습게 여기지 마라.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마치 긴 레이스를 앞둔 기분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며칠 전 아침밥을 차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슬그머니 다가와서 말을 건넸다. 어머님, 저는 돈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가족이 최고죠. 사실 요즘 생활비가 좀 빠듯해요. 제가 결혼 후에 일을 그만뒀잖아요.
임신 준비도 있고 남편 버는 돈만으로는 좀 힘들어서 혹시 조심스럽지만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 말투가 시종일관 부드럽고 상냥했지만 이게 꼭 마취약을 살살 뿌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겉으로 웃으며 그래,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지. 내가 지원해 줄게. 필요한 만큼 말해보렴 하고 답했다. 물론 속으로는 내가 가족이 최고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내 돈 때문이겠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싶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들이 나타나자 며느리가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 아주 조금 억울하다는 듯이 아들에게 다정하게 기대며 말했다. 자긴 돈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어머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대. 나 사실은 명품 같은 건 별로 취미도 없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야. 이 소리에 아들이 한술 더 떠서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래서 우리 엄마가 최고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지내요. 힘들게 살 필요 없잖아요 이러는데 그 순박하고 해맑던 애가 내가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마음 한편이 싸했다. 엄마, 오늘도 피곤하죠? 내가 도와줄게요 하던 아이가 이제는 며느리 편에 서서 돈 얘기나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도 나는 이 모든 걸 눈앞에서 보고도 일부러 티내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그래, 너희가 힘들다니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넘어갔다. 며느리 표정이 찰나에 환해지는 게 보였다. 내가 통장 비밀번호까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싶었다. 하하,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닌데 아직 이들은 그것조차 모르는 듯했다. 며칠 지나서 또 이상한 낌새가 있었다. 평소 같으면 방에서 쉬고 있을 며느리가 갑자기 외출을 자주 하는 것이었다. 어머님, 저 동창 모임이 있어서요 라거나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하는 식으로 바쁘게 다니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주에 서너 번씩.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가 시간이 새벽이 가까워질 때도 있다는 게 좀 수상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을 견뎌가며 무얼 하나 싶어 집안일을 하다 문득 생각해보면 며느리는 늘 대충 꾸민 듯하면서도 좀 비싼 가방이나 구두를 사들인 흔적이 보였다. 이 사람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부지런히 사고 다니나 싶었지만 대놓고 묻지는 않았다. 대신 둘째 딸 현아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슬쩍 말했다. 요즘 수진이가 통 뭘 하는 건지 모르겠네. 돈이 없다면서 예출은 자꾸 늘고. 그러자 현아는 냉정하게 엄마, 그거 뭔가 이상하다. 내가 알던 사람 중에서도 겉으론 검소한 척하면서 몰래 강남 유흥업소나 호스트바 같은 곳에 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 엄청난 거짓말로 주변을 속이고 돈을 끌어다 썼다니까 이러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런 짓까지 하겠니? 라고 했는데 현아는 엄마, 요즘 그런 사례 많아요. 게다가 오빠도 새언니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분위기잖아요. 뭔가 조사를 해봐야 해요.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지면 엄마만 손해라고요 하고 걱정 섞인 말을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아가 내 남자친구가 형사니까 함께 알아볼 수 있어. 엄마가 너무 곤란해지기 전에 조금만 기다려봐요 라고 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다. 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니 마음이 조금 든든했다. 한편으론 아휴, 내가 무슨 나이에 이런 고민까지 해야 하나 싶은 자괴감도 들었다. 그래도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내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결국 그 며느리가 내 모든 것을 삼킬지 모르니까. 그러던 중 정말 우연히도 아들의 방 서랍에서 수상한 영수증 한 장이 발견됐다. 그것도 청담동 호스트바 결제 내역이었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아들이 갔나 하고 보니 결제 카드는 며느리 이름으로 된 것이었다. 내가 여기저기 뒤적거리다가 우연히 본 건데 순간 머리가 싸해졌다. 정말 현아가 말한 것처럼 이 며느리가 호스트바 같은 곳을 다니고 있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바로 맞대응하지 않았다. 이걸 증거로 잡고서 더 크게 멍석을 깔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에도 며느리가 짐짓 짜증난 듯 어머님, 저 아까 친정에 다녀오느라 늦었어요. 어머님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러길래 나는 최대한 무심한 척 아이고, 수고했어. 힘들었겠다 하고 넘겼다. 그런데 며느리 휴대폰에서 슬쩍 김선수라는 이름이 뜨는 게 보였다.
내게는 전혀 낯선 이름이었다. 물론 여기서 확신하긴 이르지만 뭔가 이야기가 착착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래, 김선수.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우리 며느리하고 한통속이라는 건 곧 알게 될 거다. 하고 내심 씁쓸하게 웃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우스울 수도 있다. 돈 몇 푼 얻으려면 좀 더 교양 있게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라는 사람은 겉으론 한없이 다정하고 순박한 척하면서 뒤로는 뻔뻔하게도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나로선 기가 막힐 뿐이다. 아들은 또 왜 저렇게 홀려서 내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만 드는 건지 한심하게 느껴지면 가슴이 아프다. 내가 언제 이 아이를 그렇게 이기적으로 키웠나 자책도 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웃기는 방식으로라도 내 속을 달래보려고 혼잣말로 어유, 영순아. 내가 평생 허리 휘도록 벌어놨더니 호스트바 값으로 다 날아가게 생겼구나 하며 좀 코믹하게 자조도 해본다. 그러면 조금은 속이 풀리는 듯하다. 이젠 울분도 없다. 더 큰 배신이 있을지 모르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다. 며느리는 계속 내게 가식적인 미소를 보내고 아들은 멍청하게 그걸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 상황이 한편으론 웃기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다. 하지만 나, 영순이는 아직 희망이 있다. 둘째와 둘째 남자친구가 뭔가 단단히 준비 중이고 나도 드러나지 않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이대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큰 착각이라는 걸 며느리와 아들이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잠시 할 말을 잃은 일이 있었다. 아들이 식사 후에 내가 몇 번이나 가스불을 확인했는지 며느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엄마 요즘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신 적 없나? 이러는데 마치 내가 나이가 들면서 치매라도 온 것처럼 의심하는 투였다. 며느리가 옆에서 그러게요. 저도 좀 걱정이 돼요. 가끔은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들의 등을 토닥이는데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무슨 말로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사실 요즘 내가 깜빡하는 일이 전혀 없진 않다. 음식에 소금을 넣었나 안 넣었나 다시 확인하는 정도야 늘 있다. 그렇지만 가스불 같은 건 워낙 조심스러워서 몇 번이고 체크한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어 너무 분하고 서글펐다. 정말 치매라도 왔다면 내가 이렇게 집안 생활을 다 돌보고 요리도 하고 다 알아서 하겠니? 너야말로 며칠 전 기름 사온다는 걸 깜빡하고 빈손으로 들어온 건 잊었니? 하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그래 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말에 점점 혹하고 있고 며느리는 그 틈을 타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려 하니까. 그날 저녁 내가 방에서 누워있는데 아들이 슬며시 들어오더니 엄마, 저희가 엄마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이러더라고. 나보고 정신과나 치매 테스트라도 받아보라는 소린가 싶어 손이 벌벌 떨릴 뻔했다. 내가 애써 진정하며 내가 무슨 치매야. 나 정신 말짱하니까 그렇게 걱정 마라 라고 했다. 그런데 아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 시선이 얼마나 섭섭하던지. 엄마가 혹시 본인 상태를 잘 모르시거나 이미 증상이 시작됐는데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잖아요. 요즘 그런 사례 많다던데 아들의 그 말투가 예전과 달리 꽤 뻔뻔했다. 한편으로는 얘가 지금 며느리에게 얼마나 세뇌된 거야? 이젠 치매 가능성까지 뒤집어 씌우는 건가? 싶어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내 평생을 바쳐 이놈을 키워놨더니 이젠 내 건강 상태까지 의심하는 모습이 너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런데 내가 울음이 나오려던 순간 며느리가 노크도 없이 쓱 들어오며 말했다. 어머님, 저랑 남편이랑 정말 어머님 걱정을 많이 해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재산 같은 것도 미리미리 정리를 해 놓으시면 어머님이 더 편하시지 않을까 해서요. 혹시 법적으로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어머님이 치매가 오시거나 하면 곤란할 테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슨 끓어오르는 용암이 지글지글 넘치는 기분이었다. 그냥 차분한 척 웃으며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좀 알아보마 라고 하고 방에서 나왔다.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내가 언제부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참 내가 서러운 노년을 맞았구나 싶었다. 남들은 손주 돌보며 며느리랑 행복하게 지낼 나이에
난 이렇게 치매 취급을 받으며 내 재산까지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과 살아야 하나 싶어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다. 그날 밤 감정이 복받쳐서 잠을 못 이루다 결국 둘째 현아에게 전화를 했다. 얘야, 엄마가 갈 데가 없네.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상황을 버틸지 모르겠어. 그렇게 울분을 토해내는데 현아는 흥분한 목소리로 엄마, 내가 이거 그냥 두지 않아. 새언니가 아주 대놓고 재산을 노리고 있잖아. 요즘 호스트바에 돈 퍼주는 것도 이젠 다 나왔어. 엄마한테 치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나중에 법적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엄마는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야.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에 비로소 뭔가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 이 아이들이 한패가 되어 내 정신 상태를 공격해 들어오는구나. 재산을 미리 뺏을 구실을 만들려는 거구나 싶으니 배신감도 극에 달하고 동시에 어떻게 이들을 역으로 잡을지 생각이 복잡해졌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저게 내 아들이란 말이야? 왜 이렇게 됐지? 내 탓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지. 내가 살아온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나는 머리가 뜨끈해질 정도로 계속 생각했다.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둘째가 조사를 더 해보고 증거를 찾고 형사 남자친구가 도와준다면 뭔가 확실한 반격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겼다. 며느리는 이제 내게 가짜 염려를 가장하며 한편으론 집 서류나 부동산 명의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저희가 일일이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넘기시고 쉬세요. 집도 사실상 남편 거나 마찬가지니까 서류만 확실히 해두면 훨씬 편할 거예요 하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예전 같으면 내가 번 돈을 누가 가져가. 내 맘대로 해야지 하고 당장 소리부터 질렀을 텐데 지금은 일부러 가만히 웃으면서 넘어가 줬다. 그래, 그것도 방법이겠지라며 멍청한 노인인 척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속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자식이 자기 어미를 이렇게 몰아붙이다니. 차라리 남이었다면. 그래도 내 핏줄이잖아. 그 배신감과 상실감이 아주 깊이 박혀서 밤이면 내가 베개를 적시며 참회도 했다가 또 분노도 치솟았다가 온갖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가 일었지만 아들에 대한 실망감은 말로 다 하기 어려웠다. 이게 노년의 삶이란 건가? 내가 이 순간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싶어서 남몰래 거울 앞에서 한숨을 푹푹 쉬었다. 그래도 그럴수록 내 스스로에게 말했다. 영순아, 울지마.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지켜보자. 넌 결코 어리숙한 할망구가 아니잖아.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거짓 유혹과 며느리의 가식, 아들의 배신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둘째와 그 남자친구가 곧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나도 제대로 대비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가족이 내게 등을 돌렸다면 나도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을 벗어던져야 해라는 각오를 하게 됐다. 겉으로는 바보같이 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반격을 시작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를 것이다. 오늘은 둘째 현아가 잠깐 집에 들렀다. 오자마자 나를 조용한 방으로 불러서 뭔가 비밀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는 것이었다. 거기엔 며느리가 호스트바에 드나든 확실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둘째 남자친구가 조회한 카드 내역과 밤늦게 해당 업소, 주변 CCTV에 찍힌 영상이었다. 나는 그걸 확인하고 나서 믿기지 않아 눈이 동그래졌다. 이건 확실한 증거네. 그런데 저기서 누구랑 만나고 있는 거야? 하고 묻자 현아는 김선수라는 호스트래요. 엄청 능글맞게 손님들 돈을 빼먹는 악명 높은 인물 같아. 새언니가 그 사람한테 꽤 많은 돈을 썼더라고요. 엄마, 이제 좀 더 증거를 모아서 제대로 한번 뒤집어야 해요. 오빠도 이 사실은 전혀 몰랐을 거야. 새언니가 집에서야 돈 쓰기 싫다. 소박하다 그러면서 뒤로는 이런 짓을 해온 거니까. 그리고 오빠를 멍청하게 구워 삶으면서 엄마 정신 상태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잖아. 우리 가만두면 안 돼. 나는 둘째의 말에 속이 꽤 후련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다. 응, 나도 안 가만둘 거야. 둘째야, 내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오빠가 너무 철없는 행동을 하니 내가 괴롭다. 내 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서. 둘째는 한숨을 푹 쉬더니 엄마, 이건 오빠 잘못이 커요. 새언니에게 홀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 양심은 있어야지 라고 딱 잘라 말했다. 정말 둘째 말대로 이제는 내가 직접 이 상황을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어찌 보면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둘째의 제안을 따라 며느리가 더 크게 방심할 수 있도록 일부러 서류나 도장을 슬쩍 꺼내놓고 아들에게도 내가 좀 요즘 혼란스러워서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희가 나중에 다 가져가긴 해야 할 텐데. 같은 말을 흘리기로 했다. 그러면 며느리가 더욱 날 얕보고 마음을 놓을 거라는 게 둘째의 생각이었다. 나도 동의했다. 좋아. 그러면 얘들이 드디어 나한테 가짜 문서라도 들이밀면 그걸 물증으로 삼을 수 있겠지.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 기분이 조금 가벼워졌다. 복수라는 게 그냥 분노로 하는 게 아니잖나. 치밀하게 생각해서 상대에게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진짜 복수가 되는 거니까. 내 이름으로 된 몇 채의 상가와 아파트, 그리고 현금 자산까지. 평생을 일구어온 결과물을 함부로 물거품처럼 날릴 수는 없었다. 며느리가 나를 우습게 보고 아들은 어리석게 굴어도 난 절대 내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며칠 뒤, 일부러 며느리 앞에서 서류철을 펼쳐 보이면서 툭 던졌다. 내가 이렇게나 많은 부동산이 있는데 요즘 정신이 헷갈려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희가 나중에 편하게 쓰려면 미리 명의를 옮기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해. 근데 어떤 게 맞나 모르겠네. 실제로는 꽁꽁 숨겨둔 핵심 서류들은 따로 있고 이건 어찌 보면 겉만 번지르르한 문서들이었다. 그러자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하는 게 느껴졌다. 순간 입술이 약간 올라가더니 나를 생각하는 듯 은근히 말하더라고. 어머님, 사실 남편하고 저도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고 또 치매 같은 게 혹시라도 오면 법적으로 절차가 복잡해지잖아요. 미리 대비해두면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일부러 갈팡질팡하는 척하면서 그래, 그래야겠지. 내가 그럼 조만간 변호사를 좀 만나봐야겠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며느리는 급히 손을 내저으며 어머님, 변호사까지 뭘 하시겠어요. 그냥 간단해요. 저희가 필요한 양식 만들어서 어머님께 사인만 받아두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부드럽게 웃는데 그 미소 뒤에 욕심을 감출 길이 없더군요. 나는 그 미소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다시금 분노가 치밀었지만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그럼 그래주면 편하겠네. 내가 한번 알아봐줘. 아무튼 나는 너희를 믿고 있으니까 라고 답했다. 아들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내가 잘 처리할게요. 안심하세요 이러는데 내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지는 듯했다. 이 녀석이 정말 내 아들인지 왜 이렇게 며느리 꼬임에 넘어가서 염치도 체면도 없이 행동하는지. 그래도 나는 계속 연기를 이어갔다. 며느리와 아들이 나를 이대로 완전히 만만한 노인네로 보도록 일부러 기억을 헷갈리는 듯이 오늘이 며칠이더라? 내 일정표가 어디에 있지? 같은 말을 하면서 쩔쩔맸다. 사실 나는 날짜나 일정 다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좀 바보같이 보여야 며느리가 덜 의심할 테니까.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확신을 얻은 듯 엄마, 내가 곧 서류 가져올게 라고 목소리에 자신감을 더해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둘째가 조용히 내게 전화로 새언니,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 가짜 문서 만들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대. 형사 쪽에서도 계속 추적 중이니 엄마는 조금만 더 버텨 라고 알려주었다. 나도 긴장되지만 어떻게든 참아야 했다. 이제 곧 결판이 날 테니까. 그리고 며느리가 호스트바 호스트인 김 선수와도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단다. 둘째 말에 따르면 김 선수란 자는 아주 교묘하게 여자의 허영심을 건드리면서 돈을 빼내는 방법을 쓴다네요. 누님, 이런 명품은 누님 정도는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든가 박 선수가 롤렉스를 받았다던데 저도 언젠간 그런 선물을 받아볼 날이 올까요? 같은 말로 깨어낸다고 한다. 며느리는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막상 쓰는 건 본인 돈이 아니라 결국엔 내 재산을 빼내어 그 사람에게 갖다 바치려는 심산인 것이다.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지지만 지금은 침착하게 기다려야 한다.
억울해도 조금만 견디면 며느리와 김 선수 모두 내 손안에 쥐어질 테니까. 특히나 둘째 남자친구가 경찰이라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이야. 가끔 영화에서나 보던 상황이 실제로 내 삶에서 벌어지니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론 이참에 제대로 혼쭐 내주겠다 싶은 의지가 불타올랐다. 오늘은 저녁 식탁에서 아들이 또 엉뚱한 말을 했다. 엄마, 만약에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면 누가 곁에서 엄마 재산 관리해줄 사람 있어요? 결국 제 몫일 텐데 괜히 복잡하게 남들 손 타기 전에 우리끼리 확실히 해두자고요. 나는 겉으론 웃으며 맞아. 그래서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너희가 알아서 해주면 좋지. 아무튼 조만간 무슨 서류든 가져오렴. 내가 다 사인해 줄게라고 대꾸했다.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심드렁한 표정으로 밥을 먹다가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나를 힐끗 보는데 정말 그 표정이란. 마치 우리가 다 가져도 별말 못하시겠지 하고 속으로 웃고 있는 듯 보였다. 그래도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속으로는 그래. 내가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나 보자 하고 이를 악물었다. 복수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예전처럼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다. 내 나이 72,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지만 아직 나는 내 의지와 판단력을 지니고 있다. 며느리가 아무리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고 해도 내 정신은 멀쩡하다고. 사람 잘못 봤다는 걸 곧 알게 될 것이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아들이 바쁜 척하면서도 집에 일찍 들어오고 며느리는 조심스레 무슨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더니 이건 저희가 간단히 정리해 본 건데요.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혹시나 모르니까 사인 전에 대략 한번 훑어보세요 하고 말하는데 목소리에 희열이 느껴졌다. 나를 완전히 봉으로 본 것이다. 나는 아무런 의심도 없는 것처럼 봉투를 받았다.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적힌 내용은 가관도 아니었다. 내 모든 부동산 및 재산을 아들과 며느리 공동 명의로 이전한다는 문서였다. 게다가 본인은 고령으로 판단력이 떨어짐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어이없는 문장도 보였다. 정말 대단하죠. 두 사람은 내게 치매 진단서까지 준비하자는 식으로 뒤에서 얘기하더니 기어이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놨더군요. 아들이 조급했는지 계속 말을 이었다. 엄마, 이건 절차상 필요한 거야. 나중에 법원에서 시비 걸면 번거롭잖아요. 본인이 고령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일이 빨라지고 엄마도 훨씬 편하대. 며느리는 거들며 어머님, 이건 결국 저희가 어머님 돌봐드리겠다는 증거 같은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 말아요 이러는데 내가 속으론 비웃음이 나오더라고. 나는 일부러 그래, 나도 이젠 정신없고 힘드니 너희가 도와줘야지 하고 펜을 들었다. 그리고 잠시 손이 떨리는 척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 그때 둘째 현아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엄마, 잠깐 하고 나를 막았다. 나는 알겠다는 눈짓을 보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니, 갑자기 뭔 일이야? 라며 둘째를 흘겨봤다. 잠시 후 둘째 남자친구인 김 형사가 함께 들어섰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 문서, 이조나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며느리 되시는 분이 강남 호스트바에서 거액을 소비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시어머니의 재산에서 무단으로 끌어온 자금이라는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하고 서류 뭉치를 탁 내밀었다. 아들이 대경실색하며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없어. 하고 고함을 질렀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벌벌 떨면서도 증거라니요. 그걸 왜 우리한테 이래요. 이거 아무 증거도 없는 거잖아요. 라고 악을 쓰더라고. 둘째가 곧바로 혀를 차며 증거가 차고 넘쳐. 내가 어떤 인간인지 밝혀질 거야. 하고 매서운 눈으로 쏘아봤다. 나는 그 순간 비로소 내 안에 쌓여있던 울분이 솟구쳤다. 펜을 책상 위에 던져버리고 며느리를 노려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이 집에 너를 들일 때 나는 내가 내 딸처럼 잘해줄 줄 알았다. 하지만 내 속셈을 알았을 때부터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적이야. 바보같이 보였겠지. 하지만 나는 이미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이내 아들에게 매달리듯 요치더라고. 자기야. 난 그냥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말아줘.
진짜야. 아들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나를 보면서도 엄마, 이거 뭔가 이상해. 형사가 갑자기 왜 우리 집에 오고 그래? 엄마, 설마. 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둘째 남자친구, 김 형사가 결정적 한마디를 날렸다. 여기 호스트바 카드 내역, 그리고 김 선수라는 호스트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며느님께서 엄청난 금액을 쓰셨더군요. 게다가 재산 편취 시도 정황까지 전부 확보됐습니다. 더 이상 발뺌해봐야 소용없어요. 며느리는 겁에 질려서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나만 나쁜 사람이야. 김 선수도 나한테 돈 달라고 유혹했다고. 그 순간 김 선수라는 남자가 보내온 메시지 기록까지 공개되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됐다. 아들은 그걸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게 다 뭐야? 며느리는 사실은 그냥 심심풀이로 몇 번 간 건데 그 사람이 자꾸 명품 사라고 부추겨서 어머님 돈 잠깐 빌렸다가 돌려주려 했어.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나는 싸늘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다. 이제 내 눈에도 보이니? 내가 선택해야 할 때야. 나는 더 이상 너를 믿기 어렵다. 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붙였을 때부터 이미 우린 갈라섰다. 아들은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는지 허둥지둥 며느리와 눈을 맞추지도 못하고 뒷걸음질 치더군요. 잠시 후 김선수라는 자가 며느리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누님, 나도 먹고 살아야죠. 그동안 잘 놀았습니다. 이건 사실상 며느리를 배신하는 내용이었고 며느리는 그걸 보고 더 크게 절망하더라고. 그놈도 날 버려. 이게 말이 돼. 라고 울부짖으니 아무도 달래줄 사람 없었다. 그렇게 결국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 셈이었고 아들도 패닉 상태였다. 둘째가 이르던 대로 호스트바 결제 내역과 명예 이전 사기 시도 등이 전부 고스란히 증거로 남았으니까. 김 형사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며느리를 수사 대상에 올리겠다고 했고 아들은 엄마,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다 내가 어리석어서. 하며 엉엉 울었다. 하지만 난 이미 마음이 식어버렸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나타나지 마. 나는 결연히 문을 닫아버렸고 아들은 울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며느리는 문 밖에 쫓겨나면서도 난 진짜 억울해. 하고 울부짖었지만 그런 소리를 누가 들어주겠는가. 그 후로 나는 내 재산을 전부 다시 한번 정리했다. 그리고 둘째와 상의하여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내 인생에서 이들은 없는 존재다. 물론 피부치인 아들이지만 그토록 믿었는데도 나를 배신했다면 나도 할 만큼 했으니 포기해야지. 대신 둘째와 함께 부동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끔 준비를 했다. 나도 앞으로 더 나이 들 텐데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배신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얼마 후 아들은 어떻게든 내게 사죄를 하려고 했지만 나는 응해주지 않았다. 내가 정으로 그런다면 그냥 나를 편히 내버려 둬라라고 말했다. 그렇게 내 마음에서 아들을 놓아 보내기로 했다. 애쓰고 몸부림친다고 이 상처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 내게 남은 삶, 최소한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제 나는 둘째와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해 가고 있다. 둘째는 내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형사 남자친구와도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란다. 내가 혹시나 둘째에게 폐를 끼칠까 걱정했더니 둘째는 엄마,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오빠가 그렇게 되었지만 엄마까지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며 날 격려해준다. 그 말에 나도 살짝 미소가 지어지더라고. 나는 종종 거실에 앉아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그래도 나, 영순이는 아직 안 죽었다. 평생 일하면서 터득한 눈치와 배짱이 이번에도 날 구했네. 이럴 때마다 둘째가 웃으면서 엄마, 괜히 복잡하게 또 생각 말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자. 엄마가 마음만 먹으면 세계 여행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 나도 살짝 콧등이 시큰해지면서 웃음이 새어나온다. 이젠 많은 걸 잃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을 되찾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생긴 상처가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나는 더 강해진 느낌이다. 내가 가족한테 헌신했던 세월이 결코 허무한 건 아니었다. 적어도 둘째가 남아있고 내 스스로를 지키면서 새로운 삶을 살 용기도 생겼으니까. 오늘 아침 둘째와 함께 상가 임대료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나서 나는 활짝 웃으며 둘째에게 말했다. 자,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이젠 엄마도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볼래. 둘째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요. 엄마, 같이 실컷 놀아요. 이제 한시름 났으니까 라고 하더군요. 박영수는 앞으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 것이다. 며느리와 아들이 준 상처는 깊지만 그걸 극복하고 웃으며 남은 노년을 보내는 것도 나의 몫이니까. 평생 나를 지켜온 이 두 손과 식지 않은 의지로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내 재산에 손대려고 하면 이번에는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가족이든 뭐든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젠 모든 게 지나갔고 내 눈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나는 다시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수고했다. 영순아. 너는 아직 건재해. 지금부터는 내 행복을 먼저 찾아보자. 그렇게 혼잣말을 해보니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든다. 언젠가 훗날 아들이 진정성 있게 돌아온다면?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 어찌됐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선택에 후회는 없다.